새어머니는 그녀에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장애인 남성과의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사랑도, 선택권도, 심지어 돌아갈 곳조차 없었다. 그녀는 거절하면 집에서 쫓겨날 것이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그것을 불행한 결혼이자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가난한 남편이 그녀조차 상상할 수 없는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강요된 결혼에서 시작된 모든 것은 낯선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해갔다. 비밀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그녀는 절망 속에서 시작된 결혼이 때로는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진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명 안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낡은 가구 냄새와 제사상에서 남은 향내가 뒤섞인 비좁은 거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김서연은 식탁 앞에 꼼짝 않고 서서 옷자락만 꽉 쥐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기입된 채 서명란만 비어있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혼인신고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김서연, 2002년생, 그리고 그 옆에 이틀 전에야 처음 들어본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쳐다보았다. 그를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전 아직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서연은 자기 자신에게 들릴까 두려운 듯 아주 작게 말했다. 최 여사는 유리컵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만나볼 필요 없어. 그쪽에서 너 같은 애를 아내로 맞아준다니 다행인 줄 알아.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갔다. 집 한쪽 구석에서 의붓동생인 유진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비웃었다. 언니, 아직도 언니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쪽에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복이 겨운 거지. 서연은 유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검고 선명한 글자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또렷했다. 밖에서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섰다. 구겨진 셔츠 차림에 서류철을 든 남자. 동네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김 사장님, 어서 와요. 거의 다 됐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결정했나? 최 여사는 서연을 힐끗 보며 말했다. 이제 서명할 거예요. 서연은 움찔했다. 전 아직. 최 여사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나직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서명해. 서연은 최 여사를 보았다. 지난 3년간 수없이 봐왔던 그 눈빛.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눈빛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다. 이제 온기라고는 조금도 남지 않은 철저한 계산만이 담긴 눈이었다.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여사는 비웃었다.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더는 너 못 먹여 살려. 그 말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 그 세 글자는 그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웠다. 돈도, 신분증도, 기댈 가족도 없었다. 이 집은 오래전에 최 여사 명의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모든 것은 그녀의 뜻대로였다. 유진이 고개를 들고 기름을 붓듯 말했다. 나가서 한번 살아보시지. 언니, 요즘 서울 월세가 얼만 줄은 알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서류철을 펼쳐 펜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서명해요. 내일 바로 구청 가서 절차 끝내는 게 빠르니까. 서연은 펜을 보았다. 들기만 하면 끝날 정도로 가벼웠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늘 말씀하셨다. 우리 딸, 부자는 못 돼도 돼. 하지만 당당하게 누구한테도 억지로 휘둘리지 말고 살아.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3년. 그녀는 이토록 막다른 길에 내몰렸다. 그분을 먼저 만나볼 수는 없을까요?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물었다. 최 여사는 몹시 지쳤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네가 아직 선택할 처지라고 생각해? 김 사장이 끼어들었다. 그 친구,
성실한 전기기사야. 사고로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술, 담배, 도박 안 해. 뭘 더 바래?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다리가 불편하다고요? 유진이 깔깔 웃었다. 딱이네. 살짝 저는 정도래. 언니랑 잘 어울리겠다. 서연은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몇 살인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이 서류에 서명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만 알았다. 최 여사가 펜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서명해. 나도 다른 일 봐야 하니까. 서연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집었다.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유진조차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서연은 눈을 감고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은 줄을 벗어나 비뚤어졌지만 분명한 서명이었다. 최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 확인했다. 내일 아침 8시 구청 앞으로 양쪽 다 오면 됩니다. 서연은 펜을 놓았다.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유진이 일어나 그녀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다. 전기 기사 안에 될 준비나 잘해.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뜰을 내다보았다. 벌써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길거리에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낡은 타일 바닥에 비쳤다. 3년 전 바로 이 뜰에서 할아버지 제삿날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그때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취직해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밖에서는 최 여사와 유진이 내일 구청 가면 끝이야. 제가 서명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골치 아팠을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울지 않았다. 눈물은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그녀를 아주 일찍 깨웠다. 제대로 된 옷 입어. 결혼신고 하러 가는 거지. 시장 가는 거 아니야. 서연은 낡은 흰색 셔츠를 입었다. 예전에 디자인 학원에 다닐 때 입었던 옷이었다. 머리를 정돈하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7시 30분, 그들은 주민센터로 향했다. 햇살이 부드러운 아침이었다. 주민센터 앞은 출생신고를 하러 온 사람, 서류를 떼러 온 사람, 그리고 결혼신고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서연은 문 밖에 서서 초조하게 뛰는 심장을 느꼈다. 미래의 남편이 어떻게 생겼을지 아직 몰랐다. 잠시 후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섰다.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회색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헬멧을 들고 있었다. 걸을 때 그가 약간 절뚝이는 것이 보였다. 왼쪽 다리가 불편한 듯했다. 그는 문 앞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의 첫 만남. 특별한 것도 감정도 없는 그저 두 낯선 사람의 마주침이었다. 그가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서연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최 여사가 다가와 말했다. 이쪽이 서연이야. 그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박지훈입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할 뿐 웃지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낯선 여자와 결혼을 앞둔 사람 같지 않게 아주 침착했다. 그들은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었다. 두 분, 정말 본인들의 의사로 혼인신고 하시는 겁니까?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침묵했다. 최 여사가 등 뒤에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렸다. 지훈이라는 남자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아니라고 말하면 그녀는 집도 갈 곳도 없어진다. 그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다. 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다. 쿵 하고 울리는 도장 소리는 가벼웠지만 그녀의 지난 인생을 끝내기엔 충분했다. 주민센터를 나올 때 최 여사가 바로 말했다. 이제 끝났으니 오늘부터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서연은 멈춰섰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남편이 된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그럼 갑시다. 3년 전 이 집은 지금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때는 앞쪽 세탁소에서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와 아버지가 집안을 향해 외치는 소리로 아침이 시작되곤 했다. 서연아, 일어났니? 어서 아침 먹고 아빠 좀 도와다오. 그녀는 머리를 묶으며 뛰쳐나가곤 했다. 손에는 아직 책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웃으며 식탁에 김이 나는 국그릇을 놓아주셨다. 밥 먹고 공부해. 나중엔 아빠 같은 일 안 해도 되게. 서연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다. 공부를 마치고 취직해서 아버지를 모시는 것. 그녀는 단지 머물 곳을 얻기 위해 낯선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시작되었다. 그날은 비가 몹시 내렸다. 서연은 학교에 있다가 이웃의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빨리 와봐.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어. 그녀는 빗속을 달려 집으로 향했다. 미끄러운 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작은 트럭 한 대가 길가에 비스듬히 서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누구도 말해줄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는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계셨다. 창백한 얼굴, 감은 눈,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차마 들어가지 못했다. 아빠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최 여사만이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빠 돌아가셨어. 그 한마디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물은 바로 나지 않았다. 귀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며 먹먹해질 뿐이었다. 장례는 사흘간 치러졌다. 조문객이 아주 많았다. 아버지는 성품이 온화했고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해 동네 사람 모두가 그를 알았다. 그 며칠 동안 서연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뿐 눈은 바싹 마른 채였다.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이 거의 돌아갔을 때 최 여사가 그녀 앞에 앉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계속 공부하고 취직할 거예요. 최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할게요. 최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 세탁소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 아빠가 예전에 그렇게 해뒀어. 서연은 잠시 굳었다. 언제요? 오래전에 서류 처리하기 편하다고 네 아빠가 그랬어. 서연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당시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의 명의든 어차피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장례가 끝나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다. 첫 주, 최 여사는 서연에게 며칠만 일을 도우라며 학교를 쉬게 했다. 둘째 주, 조금 더 쉬라고 했다. 셋째 주가 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학교 그만둬. 서연은 얼어붙었다. 아직 1년 남았어요.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돈 없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그걸로는 부족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세탁 기술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가게를 도울게요. 최 여사는 찻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이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때 밥을 먹던 유진이 끼어들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언니는 신경 꺼. 서연은 유진을 그리고 최 여사를 보았다.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그날부터 서연은 세탁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기술을 배우거나 돕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고용인처럼 일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청소하고 다림질하고 배달했다. 손님들이 최 사장님 따님이세요? 라고 물으면 최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전 남편 딸이에요. 그냥 일 좀 돕는 애죠.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새 스마트폰을 사고 학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다. 하지만 서연은 매일 세탁소에만 있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최 여사에게 말했다.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학비는 제가 벌게요. 최 여사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말했다. 공부해서 뭐하게? 기술 배우고 싶다고? 여기서 일하는 것만한 기술이 어디 있어? 서연은 침묵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다. 이 집에 살려면 이 집 방식대로 살아. 유진이 비웃었다. 언니, 공부 많이 해서 나중에 멀리 떠나시렵세. 그 말에 서연은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어떤 선택권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이상한 통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최 여사가 밖으로 나가 작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통화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마련하고 있으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한 번은 서연이 방 앞을 지나가다 더 선명하게 들었다. 빌린 지 오래됐잖소. 이제 갚아야지. 아주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다. 최 여사는 가게를 팔아도 모자라요. 라고 말했다. 서연은 문 밖에 서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차마 들어갈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최 여사는 자주 신경질을 냈고 유진도 까칠해졌다. 어느 날 저녁 남자 2명이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진 않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그녀는 몰래 엿보았다. 남자 중 한 명이 돌아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 시선에 서연은 몸서리를 쳤다. 그날 밤 최 여사가 서연을 불렀다. 여기 앉아봐. 서연은 앉았다. 최 여사는 그녀를 보며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다. 너 이제 몇 살이지? 22이에요. 다 컸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다. 여자 나이 차면 시집을 가야지. 서연은 굳었다.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유진이 비웃었다. 누가 데려간대야 생각하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최 여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만난 적 없어. 만날 필요도 없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최 여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 말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서연은 일어섰다. 저 동의 못해요. 최 여사도 일어섰다. 동의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 방 안은 조용해졌다. 유진은 입꼬리를 올렸다. 나가서 혼자 살아보시지. 서연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식탁, 이 장롱,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사진.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더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최 여사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널 3년간 먹여 살렸어. 그걸로 충분해.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제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네가 뭘 원하는데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최 여사는 웃었다. 그럼 결정해. 나가서 살아.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 홀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침대 밑 낡은 여행 가방을 보았다. 만약 떠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돈도 신분증도 가족도 없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돌아갈 곳이 없을 때란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식탁 위에 서류를 놓았다. 다음 주에 신고하러 갈 거야. 서연은 서류를 보았다. 남편 될 사람의 이름 박지훈. 그녀는 아주 작게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 여사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전기기사. 다리가 좀 불편하고 혼자 살아.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랑 천생연분이네. 서연은 서류를 들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이 텅 빈 기분이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그 사람을 먼저 만나볼 수는 없을까요? 최 여사가 말했다. 필요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자신의 서명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서명했다. 주민센터에서 나온 후에도 서연은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처녀에서 처음 만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민센터 문을 나서자마자 서연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오후에 짐 싸서 나가. 서연은 멈칫했다. 어디로요? 내 남편 따라가야지. 어디로 가? 이제 내가 너 먹여 살릴 일 없어. 옆에 서 있던 유진이 비웃었다. 시집 갔는데 왜 여기 남아있으려고 해? 서연은 최 여사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그녀는 이제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남자, 박지우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최 여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서연 씨 데리고 가서 짐 챙겨서 오후에 옮기겠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다시는 여기 돌아올 생각 마.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다.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직접 그 말을 들으니 여전히 아팠다. 3년간 함께 살면서 그녀는 자신이 아직 이 집의 가족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지훈이 서연을 향해 말했다.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한 일인 것처럼 차분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다. 낡은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민센터를 빠져나갔다. 서연은 뒤에 앉아 두 손을 안장 위에 어색하게 올려놓았다. 그에게 기댈 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잠시 후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짐 많아요? 다행이네요. 그녀는 그 짧은 대답에 조금 놀랐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탓하지도 궁금해하지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의례적으로 묻는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이번에 돌아가면 다시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오토바이가 문 앞에 섰을 때 최 여사는 이미 마당에 나와 서 있었다. 빨리 챙겨서 가.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했던 공간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낡은 나무 식탁, 철제 옷장,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직 그녀만이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낡은 가방 하나, 수첩 한 권, 그리고 아버지가 연습용으로 사주셨던 작은 재봉틀. 그녀는 재봉틀을 손으로 만지며 잠시 멈춰 섰다. 유진이 문가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옷을 접어 여행 가방에 넣었다. 가방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3년. 남은 것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지우는 마당에서
최 여사와 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가 다가왔다. 다 됐어요? 네. 그는 여행 가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갑시다. 최 여사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 생겨도 네가 알아서 해. 여기 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서연은 그녀를 보았다. 1초, 2초.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진이 웃었다. 행복하게 잘 살아, 언니. 서연은 돌아섰다. 조금만 더 서 있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지훈이 여행 가방을 오토바이 앞에 싣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타세요. 그녀는 올라탔다. 이번에는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오토바이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다. 그들은 거의 1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에 위치한 작은 원룸텔이었다. 벽은 낡았고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지우는 한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먼저 내려 맨 끝방의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아주 작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선풍기 하나, 그리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깨끗하고 아주 정돈되어 있었다. 지우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벽에 손을 짚으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서야 서연은 그가 많이 움직일 때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왼쪽 다리는 확실히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지훈이 돌아보며 말했다. 앉아요.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침묵했다. 작은 방은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잠시 후 지훈이 입을 열었다. 미리 말해둘게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주 차분했다. 내 아내 노릇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멍해졌다. 네? 내가 서연 씨랑 결혼한 건 당신에게 머물 곳이 필요해서지 내가 아내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서연은 그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그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돼요. 떠나고 싶을 때 말하면 서류 준비해 줄게요. 그녀는 눈을 깜박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세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녀는 침묵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켰다. 아주 힘든 삶을 각오하고 있었다.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온갖 떼친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작게 물었다. 그럼 왜 저랑 결혼하셨어요?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물병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에야 말했다. 부탁한 사람이 있어서. 부탁이요? 저랑 결혼해달라고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물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지훈이 말했다. 피곤하면 좀 쉬어요. 난 잠시 나갔다 올게요. 그는 외투를 챙겨 문으로 향했다. 그가 지나갈 때 서연은 그의 걸음걸이를 똑똑히 보았다. 연기가 아니었다. 왼쪽 다리는 정말로 불편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침대에 홀로 앉아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멋지지도 편하지도 않았지만 고함 소리도 불편한 시선도 쫓겨날 것 같은 느낌도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퍼서도 무서워서도 아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꽤 늦게 돌아왔다. 그는 소란을 피울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연이 아직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조금 놀랐다. 앉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그를 보았다.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 물었다. 정말 제가 아내 노릇할 필요 없어요? 지우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주 단호했다. 네, 없어요. 낯선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익숙해요. 익숙하다고요? 네, 혼자 산지 오래돼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지우는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뭐 하시는 거예요? 침대 넓은데. 서연 씨가 침대 써요. 그녀는 일어섰다. 아니에요. 지훈 씨가 침대 쓰세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리가,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직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 말에 서연은 조금 놀랐다. 처음으로 그의 웃음을 보았다. 아주 희미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는 불을 껐다. 방은 어두워지고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만 남았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지우는 바닥에 누워 문 쪽으로 돌아 누웠다. 잠시 후 그의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네, 만약 후회되면 나한테 말해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 말했다. 전 이제 후회할 길도 없어요. 더 이상 대화는 없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멀어져 갔다. 작은 방 안, 두 낯선 사람은 불과 몇 걸음 거리에 누워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대한 삶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주 일찍 잠에서 깼다. 낯선 곳에서의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았고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느낌은 더욱 그랬다. 밤새 별일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낡은 타일 바닥을 비췄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지우는 이미 없었다. 그녀는 조금 놀라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왔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밖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나가보니 지훈이 원룸텔 공용 수도가에서 허리를 숙여 세수하고 있었다. 옷은 갈아입었고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젖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가 허리를 폈을 때 몸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채 왼쪽 다리를 더 느리게 딛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났어요? 네, 책상 위에 김밥 사다 뒀어요. 먹어요.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김밥 봉지를 보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씀이 김밥 2줄. 그녀는 자리에 앉아 봉지를 열었지만 바로 먹지는 않았다. 낯선 감정에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남의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고 남편 같지 않은 남편과 살아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지훈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모르겠어요. 그 대답은 진심이었다. 예전에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다. 가게 문 열기, 청소, 배달, 밥하기.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고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텅 빈 기분이 들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근처에 식당에서 사람 구하던데 원하면 내가 물어봐 줄게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집에만 있길 바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붙잡지 않아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김밥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천천히 씹었지만 목이 메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지훈 씨는 일하러 안 가세요? 매일 정기술이 일하세요? 네. 그는 짧게 대답하고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도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싹트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 사는 다리 불편한 전기기사. 하지만 말투는 어딘가 달랐다. 고된 노동에 찌든 사람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저 익숙하지 않아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8시쯤 지우는 연장 가방을 챙겨 나갈 준비를 했다. 문을 나서기 전 그가 돌아보았다. 문단속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그는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책상 위에 놓았다.
서연은 종이를 보고 글을 보았다. 절 그렇게 믿으세요? 지우는 조금 놀란 듯했다. 왜요? 저 이제 막 왔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굳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오랫동안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이 믿어준 것은 처음이었다. 점심때 서연은 원룸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골목은 노동자, 학생, 상인들로 붐볐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강제로 결혼했는지, 이제는 돌아갈 집조차 없는 처지인지 몰랐다. 그녀는 골목 어귀의 작은 슈퍼에 들렀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일할 곳 있을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녀를 보았다. 근처에 살아?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기 백반집에서 사람 구하던데 한번 가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백반집은 작았지만 손님이 많고 깔끔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계산대에 서 있었다. 서연이 다가갔다. 사장님, 여기서 사람 구한다고 들었는데요. 여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 할 수 있는데? 설거지, 청소, 서빙.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왔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근처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자는 그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말했다. 오늘 오후에 한번 일해봐. 괜찮으면 계속 쓰고. 서연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바로 일을 시작했다. 낯선 일은 아니었다. 설거지, 테이블 닦기, 음식 나르기, 청소. 그녀의 손은 오래전부터 이런 일에 익숙했다. 피곤했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꼬투리 잡지 않고 이녀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책상에 연장을 펼쳐놓고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일 구했네요. 서연은 조금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신발에 밥풀 묻어 있어서. 그녀는 발을 내려다보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눈썰미 좋으시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익숙해서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 백반집에서 일 구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만해요? 네.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그녀는 가방을 열어 포장해온 도시락을 꺼냈다.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지우는 도시락을 보고 그녀를 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받았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작은 책상에 마주 앉아 식사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밥을 먹는 두 사람이었다. 잠시 후 서연이 물었다. 여기서 사신 지 오래됐어요? 3년이요. 3년이나요? 가족은 없으세요?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몇 초간 침묵했다.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이 안 사세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불편해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사고 당하신 지는 오래됐어요? 꽤 됐어요. 아프세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익숙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대화를 나눌수록 이 남자가 사람들이 말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떠돌이 같지도 실패자 같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이곳에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지훈이 말했다. 내일은 일찍 나가봐야 해요. 혼자 출근할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요. 네, 그는 어젯밤처럼 바닥에 누웠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그를 내려다 보다가 작게 물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가 눈을 떴다. 뭐가요? 낯선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생각보다 편안하네요. 그녀는 조금 놀랐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잠시 후 지훈이 아주 작게 말했다. 서연 씨. 네. 여기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아침 고함 소리에 잠을 깰 걱정 없이 눈을 감았다. 작은 원룸텔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서연에게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지우는 아주 일찍 나갔다. 그는 보통 먼저 일어나 밖에서 세수하고 연장을 챙겼다. 서연이 일어날 때쯤이면 그는 이미 김밥이나 빵을 사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먹고 가요라는 익숙한 한마디는 잊지 않았다. 점심은 일하는 백반집에서 해결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오면 지훈이 먼저 와 있는 날도 있었고 늦게 오는 날도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살았지만 부부 같지도 그렇다고 남 같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다. 차갑지는 않지만 아직 가깝지도 않은. 서연은 어쩌면 이대로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원치 않는 모습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서연이 일하는 백반집은 큰 골목 초입에 있어 손님 대부분이 노동자, 운전기사, 학생들이었다. 일은 힘들었지만 손에 익어 금방 해냈다. 모두가 이모님이라 부르는 식당 주인은 성격이 직설적이었지만 까다롭지는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주인이 말했다. 아가씨, 일 잘하네. 계속 일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그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점심, 가게는 평소보다 붐볐다. 서연은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느라 등 전체가 땀으로 젖었다. 문 근처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가 그녀를 꽤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녀가 지나갈 때 그가 물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 네, 근처에 살고. 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아마 누구 닮았나 봐요. 남자는 웃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서연을 조금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오래 쳐다보는 것이 싫었다. 특히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날 오후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전기밥솥을 고치고 있었다. 작은 책상은 연장과 전선, 드라이버로 가득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은 뒤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물었다. 이런 거 다 고칠 줄 아세요? 거의 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드라이버를 쥐고 있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독학했어요. 독학이요? 네. 그녀는 조금 놀랐다. 어려웠을 텐데 독학으로도 가능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늘 지훈이 단순히 전기수리 기술로만 먹고 사는 사람 같지 않다고 느꼈다. 그의 말투, 시선, 생각하는 방식이 오랜 세월 노동에 시달린 사람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너무 많이 물으면 그가 불편해할까봐 두려웠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칫하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은 엿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방이 작아 희미하게 들렸다. 말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긴 괜찮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리 의뢰 고객과 통화하는 목소리는 분명 아니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다. 서연이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가 말했다. 손님 전화예요. 그녀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질문이 쌓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식당 주인이 챙겨준 채소 봉지를 들고 방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원룸텔 근처에 다다랐을 때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주 새 차였다. 이런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다. 그녀가 차 옆을 지나갈 때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차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원룸텔 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이 걸음을 늦추자 한 남자가 그녀를 보고 물었다. 이 건물에 사세요? 그녀는 조금 놀랐다. 네. 다른 남자가 이어서 물었다. 맨 끝방 맞으시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그녀를 잠시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찾았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가 바로 물었다. 누가 뭐 물어보던가요? 그녀는 굳었다. 네.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제가 끝방에 사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군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말이 아니라 눈빛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옷을 개다가 그가 묻는 소리를 들었다. 식당 일은 괜찮아요? 네,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예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몇 초 후 그가 말했다. 이것저것 다 했어요. 전기 수리 말고요. 그 전에는요. 그는 그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사무직이었어요. 서연은 조금 놀랐다. 사무직이요? 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는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때로는 모든 걸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서연은 침묵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 뒤에 많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지훈 씨는 전기 기사 같지 않아요. 그가 그녀를 보았다. 그럼 뭐 같아요? 그녀는 생각했다. 예전에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가 웃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네요. 관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훈 씨는 여기 사람들과 다르니까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문 쪽으로 돌아 누워 자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세단, 2명의 남자, 의문의 전화, 그의 말투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지금의 삶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지금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낫다고 더 이상 고함 소리도 불편한 시선도 매일 눈치 봐야 하는 느낌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지우는 여전했다. 말수가 적고 일찍 나가 늦게 돌아왔지만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항상 유지했다. 아침에는 먹을 것을 사다 주고 저녁에 그녀가 늦으면 밥을 남겨두었다. 많이 묻지도 간섭하지도 않았지만 항상 작은 것들을 챙겼다. 그렇기에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날의 검은 세단, 낯선 남자들의 질문, 지훈의 의문스러운 통화. 묻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겨우 얻은 평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연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 밖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내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을 멈췄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그녀가 돌아보자 최 여사가 식당 문 앞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며 작게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최 여사는 가게 안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나가서 얘기해. 서연은 식당 주인에게 말했다. 이모님, 저 잠시만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연은 최 여사를 따라 골목 어귀로 나갔다. 유진도 거기에 있었다. 오토바이에 기댄 채 익숙한 불쾌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최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 잘 사네? 서연은 침묵했다. 안부 전화 한 통 없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유진이 비웃었다. 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오냐?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이 안부를 물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최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물었다. 내 남편은 어딨어? 일하러 갔나? 네, 전기술이요. 유진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엄청 가난하다던데.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최 여사는 그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너 돈 좀 있니? 서연은 굳었다. 없어요. 저도 식당에서 일하는 걸요. 최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월급 얼마 받는데? 얼마 안 돼요. 유진이 웃었다. 그 푼돈으로 살림이 돼? 최 여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해. 서연은 침묵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전 돈 없어요. 내 남편한테 말해. 그 사람도 없어요. 유진이 팔짱을 꼈다.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왜 했대?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다. 돈이 없어도 저희끼리 알아서 살 거예요. 최 여사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누가 널 몇 년이나 먹여 살렸는지 잊었어? 그 말에 서연은 숨이 막혔다.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으면 도리를 해야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 정말 돈이 없어요. 최 여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가 누구랑 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서연은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놈 보통 놈 아니야. 유진이 끼어들었다. 얼마 전에 비싼 차가 찾아왔었다며.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람 잘못 찾아온 거였어요. 최 여사는 비웃었다. 내가 산 세월이 얼만데 날 바보로 알아?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다. 많이 필요 없어. 돈 좀 주면 이걸로 끝낼게. 없다니까요. 내 남편한테 물어봐. 그 사람도. 최 여사가 말을 잘랐다. 오늘 저녁에 그리로 갈게. 서연은 얼어붙었다. 어디를요? 너희 사는 곳. 그녀는 당황했다. 오지 마세요. 안 가보면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유진이 웃었다. 아니면 뭘 들킬까봐 무서워.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오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돈 없다고. 최 여사는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보았다. 저녁에 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다. 유진은 서연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준비 잘해둬.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이미 방에 있었고 전기 포트를 고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 일찍 왔네요. 그녀는 문가에 몇 초간 서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뭔데요? 서연은 들어와 앉았다. 새어머니가 식당에 찾아왔어요. 그는 침묵했다.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는 예상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녀는 놀랐다. 알고 계셨어요. 짐작했어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오늘 저녁에 여기로 오겠대요. 그의 손이 1초, 2초 멈췄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녀는 걱정스러웠다. 괜찮겠어요? 그가 그녀를 보았다. 무서워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오지 말라고 할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묻지도 않으세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다. 뭐가요? 제가 폐를 끼쳐서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그 말에 그녀는 멈칫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과 결혼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귀찮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가 바로 말했다. 아무도 당신을 돌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은 아주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똑, 똑, 똑 하고 건조하고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움찔했다. 지훈이 일어섰다. 내가 나갈게요. 그가 문을 열었다. 최 여사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유진, 그리고 서연이 처음 보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최 여사는 방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다. 여기서 사는 거야? 서연이 일어섰다. 지훈이 그녀 앞을 살짝 막아섰다. 누구 찾으세요? 최 여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네가 박지훈인가? 나는 서연이 가족되는 사람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최 여사는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와 방을 둘러보았다. 작고 단출하고 감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비웃었다. 그래도 살만은 한가 보네. 유진이 작게 말했다. 너무 좁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여사가 돌아보며 말투를 바꿨다. 본론만 말하지. 나 돈이 필요해. 지우는 그녀를 보았다. 얼마나요? 서연은 놀랐다. 최 여사도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자네, 돈 있어? 지훈이 다시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최 여사는 적지 않은 액수를 말했다. 서연은 걱정스럽게 그를 보았다. 지훈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없습니다. 최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없다고? 함께 온 남자가 지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이상했다. 그가 물었다. 무슨 일 하시오? 전기 수리합니다. 여기 산 지는 오래됐고 꽤 됐습니다. 남자는 그를 더 자세히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도 지훈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남자가 작게 말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지훈이 희미하게 웃었다. 누굴 닮았나 봅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짜증이 났다. 돈 없으면 일찍 말할 것이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기억해둬. 도와주지 못하면 나중에 원망하지 마. 그러고는 돌아섰다. 유진은 서연을 힐끗 보고는 다음에 또 보지. 뭐라고 말하며 그들을 따라 나섰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지훈을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그는 몇 초간 서 있더니 아주 작게 말했다. 아마 이제 더는 조용히 살기 힘들겠네요. 그녀는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문 밖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이 사라져 있었다. 최 여사가 떠난 후 원룸방은 서연이 천장의 선풍기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옷자락을 꽉 쥔 채 긴장이 채가시지 않은 느낌이었다. 지우는 문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골목 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방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우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는 조용히 살기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방금 일 때문이에요? 제 새어머니 때문에.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분 때문만은 아니에요. 서연은 침묵했다. 짐작은 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듣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물었다. 혹시 얼마 전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고는 그녀에게도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미안해요. 그녀는 굳었다. 미안하다니요. 뭐가요? 당신을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남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아주 지쳐 보였다. 아직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말해주세요. 그는 몇 초간 망설이는 듯 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냥 전기 기사가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다. 알고 있었다고요? 짐작했어요. 그는 작게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예전에 가족 회사에서 일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건설 회사였어요. 아주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은. 어디에 있었는데요? 서울에요. 그녀는 조금 놀랐다.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요. 서연은 그를 보았다. 그게 다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방 안은 조용했다. 그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은 움찔했다. 3년 전이요? 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도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촌이 회사를 맡았어요. 친삼촌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 거고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일은 했죠. 하지만 방식이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요. 그리고 다뒀죠. 그는 아주 짧게 말했지만 서연은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 떠났어요. 완전히요? 네. 가족 회사인데도요. 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한테는 그게 평범한 일이었으니까.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그럼 다리는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사고였어요. 언제요? 회사를 나온 후에요. 네. 심했어요?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처음엔 심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나아졌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걸을 수는 있어요. 빨리 걷지 못할 뿐이지.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아주 작게 물었다. 일부러 더 아픈 척 하신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은 몇 초간 조용했다. 그러다 그가 웃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는 무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변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말에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아주 작게 물었다. 왜요?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상대를 약하다고 생각하면 경계심을 풀거든.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누군가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문으로 가서 골목 밖을 보더니 말했다. 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는 따라 일어섰다. 삼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왜 돌아가지 않으세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곳에선 내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 말에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그 기분을 알았다.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얼마 전 그 사람들은 회사 사람들이에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지훈 씨를 찾으러 온 거고요. 네, 왜요? 돌아오길 원하니까. 돌아가지 않으면요. 계속 찾아오겠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저는요. 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관련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그렇게 됐네요. 그는 침묵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아주 슬펐다. 지훈 씨는 항상 그렇게 침착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익숙해서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요. 그녀는 놀랐다. 정말요? 뭐가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휘말릴까봐. 그녀는 멈칫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선풍기를 보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다. 전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아요. 그녀는 돌아보았다. 그럼 이제 숨기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어떤 일은 많이 아는 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모르는 건 더 나빠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그녀는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아직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또 뭐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내가 회사를 떠난 건 단순히 다졌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왜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피하지 않았다. 삼촌을 믿지 않아서.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믿지 않는다니요? 무슨 일인데요?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돈 문제예요. 그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큰 문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큰 문제.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그럼 그들이 지훈 씨를 돌아오게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서명하게 하려고. 무슨 서명이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내가 서명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방 안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게 물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말했다.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밖으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잠시 후 서연이 아주 작게 말했다. 지훈 씨, 네, 만약 떠나야 한다면 그냥 떠나세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무서운데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 때문에 여기 머물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보였다. 그날 밤 대화 이후 원룸방의 공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서연과 지훈 모두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짧은 평온은 마치 두 파도 사이의 고요함 같았고 두 사람은 다음 파도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서연이 막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신발끈을 묶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빛이 그의 그림자를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오늘 일찍 가시네요. 지훈이 돌아보았다. 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짧았다. 그녀는 그를 잠시 쳐다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일어나 연장 가방을 들고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출근할 때 조심해요. 그녀는 놀랐다. 전 늘 다니던 길인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도 조심해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누가 또 절 찾아왔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라고만 말했다. 그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놓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백반집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서연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아침에 본 지훈의 눈빛이 떠올랐다.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긴장되어 있었다. 점심때쯤 그녀가 음식을 나르는데 식당 문 밖에 서 있는 남자 두 명이 보였다. 손님은 아니었다. 그들은 안을 들여다보며 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보고 물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그녀는 멈칫했다. 네,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네, 다른 남자가 말했다. 남편분, 혹시 집에 계신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 물어보세요?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섰지만 서연은 그들이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잠시 더 일하다가 식당 주인에게 일찍 퇴근하겠다고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주인이 그녀를 보았다. 얼굴이 창백하네. 어서 들어가 쉬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벗어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불처럼 타올랐다. 무엇이 두려운지는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원룸텔 앞에 7인승 차량 한 대가 벽에 바짝 붙어 주차된 것이 보였다. 동네 차가 아니었다. 그녀는 걸음을 늦췄다. 끝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빠르게 달렸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계실 겁니까? 서연은 뭔가에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지우는 책상 근처에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은 이 동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지훈이 돌아보다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두 남자는 그녀를 보고 지훈을 보았다. 한 사람이 말했다. 박지훈 이사님의 사모님이시군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맞아요.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냈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남자가 말을 이었다. 이사님, 더는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내 입장은 이미 말했습니다. 삼촌 되시는 회장님께서 서울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명령할 사람이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서연은 가만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다른 남자가 그녀를 보았다.
사모님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이사님께서 모든 걸 말씀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지훈이 그를 향해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만해.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희는 그저 맡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이사님은 이 회사의 상속인이십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방 안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마치 누군가 발밑에 땅을 꺼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지훈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가 두 남자에게 말했다. 나가. 이사님, 나가라고.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단호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보더니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서연은 가만히 서 있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에요.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서 있더니 말했다. 네. 그녀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상속인이라고요? 가족회사?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전기기사가 아니었네요. 그가 돌아보았다.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아니에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저는 뭐예요? 그는 침묵했다. 그녀가 이어서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저랑 왜 결혼했어요? 그가 다가왔다. 서윤 씨.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머물 곳이 필요해서 결혼했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는 붉어졌다. 그게 다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니면 제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다루기 쉬워서요. 아니라고. 그럼 뭔데요?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멈칫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봐줬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이런 일에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미 끌어들였잖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돌아섰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잠시 후 그녀가 아주 작게 물었다. 다리 저는 것도 숨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걸을 수 있어요. 그녀는 돌아보며 그를 보았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네요. 저한테까지도. 그는 침묵하더니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떠날 거예요. 그녀는 눈을 떴다. 어디로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머물 다른 곳을 알아봐 줄게요.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돈으로 해결하고 끝내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뭔데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숨김이 없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남으면 위험해져요.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었다.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요? 그가 멈칫했다. 아니요. 그럼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처음에는 막다른 길이라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굳었다. 처음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골목 밖으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방 안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서 있었다. 더 이상 낯선 사람도 아직 온전한 가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중 누구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계속 눈을 뜨고 있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골목 차 소리, 그리고 바닥에서 지훈이 뒤척이는 소리까지 모두 똑똑히 들렸다. 방은 평소와 같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내일부터 이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새벽녘, 지훈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오랫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세수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서울로 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다. 어떡해요? 어젯밤에 이미 결정했잖아요.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가방을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서류 몇 장, 그리고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노트북. 그녀는 노트북을 보며 물었다. 이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한 번도 쓰는 걸 못 봤는데 당신 없을 때 썼어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그가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돌아보았다. 서연 씨, 같이 갈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침묵했다. 거긴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도 간단하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나랑 결혼했잖아요. 그는 멈칫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녀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예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어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준비해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자신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녀의 짐도 많지 않았다.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수첩, 그리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미니 재봉틀. 지우는 재봉틀을 보고 조금 놀랐다. 그거 정말 가져가네요. 말했잖아요. 무겁지 않아요? 익숙해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랑 닮았네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뭐가요? 지키고 싶은 건 버리지 못하는 거.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2시간 후 그들은 공항에 있었다. 서연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주위의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다. 지우는 익숙한 듯 능숙하게 수속을 밟았다. 그녀는 작게 물었다. 비행기 많이 타봤어요? 예전에요. 예전에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았겠네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비행기에 올라 그녀는 창가에 앉아 안전벨트를 꽉 쥐었다. 지훈이 그것을 보고 작게 물었다. 무서워요. 그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녀의 마음도 함께 떠오르는 것 같았다. 앞으로 무엇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만 알았다. 오후에 그들은 서울에 도착했다. 남쪽보다 공기가 차가웠다. 공항을 스치는 바람에 서연은 몸을 떨었다. 지훈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주었다. 아니에요. 지훈 씨 입으세요. 난 익숙해요. 그녀는 조금 컸지만 따뜻한 외투를 받아 입었다. 공항 밖에는 7인승 차량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원룸에 찾아왔던 그 남자가 차 옆에 서 있다가 지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셨습니까, 이사님? 지훈은 웃지 않았다. 그래. 남자는 서연을 쳐다보았다. 사모님도 함께 오셨군요. 지훈이 말했다. 그래.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차는 거의 1시간을 달려 도심의 큰 건물 앞에 섰다. 아주 화려한 마천루는 아니었지만 반듯하고 위험 있는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회사 이름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휙 훑어보았다. 건설회사.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작지 않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차가 멈췄다. 지훈이 먼저 내리고 돌아보았다. 가요. 그녀는 뒤따라 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지훈을 보고 모두 조금씩 굳었다. 누군가는 일어섰고 누군가는 지훈 이사님이다. 돌아오셨네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바로 뒤에 바짝붙어 걸었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한 중년 남성이 회의실 밖에 이미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자세는 꼿꼿했다. 그는 지훈을 보았다. 기쁘지도 화나지도 않은 눈빛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지훈이 멈춰 섰다. 삼촌. 서연은 바로 알아차렸다. 이 사람이 지훈이 말했던 그 삼촌이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았다. 이쪽은? 지훈이 대답했다. 제 아내입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어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지훈이 들어서자 공기가 눈에 띄게 변했다. 누군가는 일어섰고 누군가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서연은 그의 뒤에 섰다. 삼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들 오늘 왜 모였는지 알겠지. 한 사람이 말했다. 지훈 이사님께서 돌아오셨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지훈을 향해 말했다. 네가 3년간 사라져 있는 동안에도 회사는 돌아가야 했다. 지훈은 침착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몇 가지 바로 잡을 게 있어서요.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그가 비웃었다. 무슨 일? 지훈은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돈 문제요. 모두가 침묵했다. 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프로젝트들 저는 서명한 적 없습니다. 삼촌은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보았다. 서명이 다 되어 있는데 제 서명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있던 한 사람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삼촌이 말했다. 네가 지금 삼촌을 의심하는 거냐? 지훈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모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가 웃었다. 네가 멋대로 떠나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지훈은 말이 없었다. 그가 서연을 향해 돌아보았다. 자네가 얘 아내라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나? 서연은 그를 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따라왔다고?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분은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분은 작은 원룸에서 전기 기사로 일하며 살았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삼촌이 차갑게 웃었다. 자네는 얘를 믿나 보군.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믿습니다. 이사 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 서류들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삼촌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좋아, 검토하지.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회의는 늦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서연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숫자, 계약서, 조항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지훈을 회사를 버리고 떠났다가 이제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는 듯했다. 하지만 서류가 한 장씩 펼쳐지고 사본이 대조되고 서명이 비교되면서 침묵이 점점 길어졌다. 이사 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 서명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이 자금 이체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이거는 전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지훈의 삼촌은 계속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처음처럼 평온한 눈빛은 아니었다. 그가 지훈을 보았다.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지훈이 아주 작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회의의장이 일어섰다. 회의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팀에서 다시 업무를 진행할 겁니다. 그동안 박지훈 이사님은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방안은 몇 초간 조용했다. 경영 참여 권한. 그 한마디는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이해시키기에 충분했다. 지훈의 삼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조카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밖으로 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손을 너무 꽉 쥐고 있어 아플 지경이었다. 지훈이 돌아보았다. 힘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그녀를 몇 초간 보더니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놀랐다. 뭐가요? 거기 서 있어 줘서.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전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저녁에 그들은 회사가 임시로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호화로운 빌라도 고급 호텔도 아닌 회사 근처의 깔끔한 아파트였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긴 너무 다르네요. 지훈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낯설어요? 네. 그녀는 몇 걸음 걸으며 책상과 의자를 만져보고 돌아보았다. 예전에 여기서 살았어요? 그럼 어디서 살았는데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더 좋은 곳에서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아쉽지 않으세요? 예전의 삶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원룸에 있을 때만큼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녀는 조금 굳었다. 정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여행 가방에서 미니 재봉틀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이 그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가져왔네요. 말했잖아요. 여기서 재봉틀 돌리게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버리긴 아까워서요. 그는 재봉틀을 보고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 변할 게 없었는걸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있어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뭐가요? 스스로 선택할 줄 알게 됐잖아요. 그녀는 멈칫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 짐을 정리하는 척했다. 이틀 후 회사 내의 문제들이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감사팀은 여러 자금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이체된 것을 확인했고 일부 서류에서는 서명 위조 정황이 포착되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떤 날은 아주 늦게 돌아왔고 어떤 날은 거의 돌아오지 못했다. 서연은 아파트에 혼자 남아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했다. 삶은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과는 아주 다른 곳에 서 있지만 길을 잃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최 여사가 서 있었다. 서연은 굳었다. 어머니. 최 여사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사는구나. 서연은 말이 없었다. 유진도 뒤에 서 있었지만 예전처럼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 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최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 서연은 몇 초간 서 있다가 옆으로 비켜섰다. 네. 최 여사는 안으로 들어와 아파트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많이 다르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이가 회사를 되찾았다고 들었어. 서연이 작게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집 팔았어. 그래도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서연은 그녀를 보았다. 3년 전 그녀는 이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 들으니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원망하지 않아요.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나랑 같이 돌아가자. 그 말에 서연은 조금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가요. 내가 사과했잖니. 알면서 왜 돌아가지 않으려는 거야.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최 여사는 침묵했다. 유진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그만 가자. 두 사람이 일어섰다. 문을 나서기 전 최 여사가 돌아보았다. 그이가 너한테 잘해주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해줘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됐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밤 지우는 꽤 늦게 돌아왔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옷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잠시 서서 그녀를 보았다. 앉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었다. 오늘 누구 왔었어요? 그녀는 조금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짐작했어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새어머니가 오셨었어요. 그는 멈칫했다. 뭐라고 하던가요?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정말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네. 혹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제가 돌아가길 바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왜 물으세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냥 당신이 원해서 여기 머무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녀는 만들던 옷을 내려놓고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처음으로 그녀는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막다른 길이라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그는 말이 없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선택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새로운 삶에는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많았다. 회사 문제도 과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아파트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듣고 계신지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